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조일 수호 조교가 체결되는 과정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항기에 체결되었던 통상조약과 무역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9세기의 국제무역은 쌍무주의에 근거하여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선과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호조약 혹은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표는 조선 정부가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인 개항기에 세계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조일 수호 조교를 포함하여 이 기간에 총 11개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82년 5월에는 일본 다음으로 그리고 서구 국가와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중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고 1883년에는 영국과 독일,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는 프랑스, 1892년에는 오스트리아와 각각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국호가 조선이 아니라 한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관례에 따라 조선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표에 따르면 1901년 벨기에와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고 조선과 마지막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1902년 덴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간에 체결한 11개의 통상조약은 일본과 전국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을 포함한 9개국이 전부 구미국가였다는 점입니다. 19세기 후반은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 선진국들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로 진출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입니다.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정부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이 표는 개항기에 각국과 체결한 통상조약 중에서 관세 주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조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과 조일 수호 조교를 체결할 당시에는 만국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조선 정부의 관세 자주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는 미국이 조선 경제에 관심이 적었다는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조선 정부의 만국 공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조미 수호 조약의 영향을 받아 1883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관세 자주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협정 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세 자주권과는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1883년 11월에 체결된 조영 수호 통상조약에서도 협정 관세를 인정하여 이후 통상조약에서는 대체로 협정 관세 틀 내에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입품의 관세율은 조미 통상조약에서는 10%였고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8%, 조영 통상조약에서는 7.5%로 점차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후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관세율은 낮은 편이었는데 서구 열강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통상조약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 국가와의 조약에서 체결된 관세율은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수입 관세율로 인하는 조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품에 대해서도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의 관세가 후발국의 국내 산업 보호보다 정부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오늘날의 관세율과 달리 수출과 수입에 단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날의 관세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합무역을 포함한 대지 통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개항장에서 통상조약 체결국 상인은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항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간행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일 수호조교에서는 이것이 4km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의 통상조약에서는 간행이정이 20km까지 확장되었고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간행이정이 40km로 확장되었습니다. 연안해운은 조일 수호조교가 체결될 당시부터 인정되었지만 개항장 간의 연합무역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미 통상조약에서도 연합무역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부터 연합무역은 허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이 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지 통상, 다시 말하면 통상조약 체결국 상인이 개항장을 벗어나 조선 내륙을 자유롭게 통행하며 상거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지 통상은 조청 통상조약에서 처음 허용되었는데 중국 상인은 양화진과 서울의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고 수출 상품의 내지 통상도 허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내지 통상이 전국적으로 허용된 것은 1883년 11월에 체결된 조영수호 통상조약에서였습니다. 영국 상인은 서울과 양화진에서 중국 상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으며 더욱이 조선의 내지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어떠한 종류의 물품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에는 쌍무협정을 통해 국가 간 무역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통상조약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한 나라에 부여된 특혜는 다른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었습니다. 이 표는 시기별 개항장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일 수호조교 체결 당시에 곧바로 개항된 항구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초량에는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 두 나라 상인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호조약 체결과 동시에 개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제5조에서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에서 통상이 편리한 항구 도구소를 선택하여 개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880년 5월에 함경남도 원산에 개항되었고 1883년 1월에 경기도 인천이 개항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천이 개항된 이후 10여 년이 훌쩍 지난 1897년에 전라남도 목포와 평안남도의 진남포가 개항되었고 1899년에는 군산, 마산, 성진이 개항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지 통상이 확대되고 청일전쟁 이후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각지에서 개항장 개설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개항된 곳은 평안북도의 용안포로 1904년 3월에 개항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모든 행정도에 하나의 개항장이 설치되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교연할 수 있는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개항기의 수출입과 무역액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항 이전의 조선무역은 4대 책봉 관계에 근거한 중국과의 육로무역과 교린 관계에 근거한 일본과의 해로무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직전에 이 두 무역의 규모는 각각 300만 원과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항 첫 해인 1876년의 무역액은 수출 9만 3천 원, 수입 18만 8천 원으로 총 28만 1천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개항의 직접적인 결과는 육로 무역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세관이 설치되지 않아 육로 무역에 관한 통계가 누락되어 그 무역액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882년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서구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역의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미 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881년의 무역액은 410만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1884년에는 168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891년의 무역액은 862만 원이었고 이후 다시 감소하여 1893년에는 558만 원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까지는 수출과 수입은 부침을 겪으며 완만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이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882년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조약이라기보다 청해 황제가 번신에게 내리는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 이후 원세계를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정에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의 대외무역을 제약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의 무역액은 814만 원이었는데 1897년에는 1,900만 원으로 증가했고 1905년에는 3,900만 원,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에는 5,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항기 초기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개항기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항 이전의 조선 무역은 조공 교린 관계에 근거한 관리무역 체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육로를 통해 이루어진 중국과의 무역이 일본과의 무역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항 이후 개항장을 통해 이루어진 일본과의 무역은 여전히 육로무역으로 전개된 중국과의 무역을 압도하였습니다.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한 중국이 개항장 무역으로 전환했지만 이런 추세를 역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1885년 이후 국별 수출 비중과 수입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 무역과 수입 무역에서 조선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은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 열강들은 조선 시장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통상조약을 체결했지만 교역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일본과 중국이었지만 수출과 수입에서 두 나라의 추이는 달랐습니다. 수출의 경우 일본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대부분 소비하는 미국, 콩, 소가죽 등과 같은 제1차 산업 제품을 수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수입품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수입품이었던 면제품은 일본과 중국 둘 다 서구 선진국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조선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일전쟁 이전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앞선 중국 상인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정치적 지배력을 상실한 청일전쟁 이후에는 중국 상인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산업혁명에 성공한 일본은 면제품을 비롯한 다수의 공업제품의 수입 대체에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수출하면서 조선에서의 수입 비중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항기의 통상조약과 무역이라는 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과 식민지 통치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